진짜 아버지를 바꾸면 인생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마음이 망가질까요? 그 질문이 머리를 때린 건 한밤중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카운터 위에 엎드린 채 미리 잡아둔 도면을 보다가 낯선 번호에서 울리는 벨소리에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번호는 남해세빛보호소였고 20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손끝이 먼저 얼어붙더라고요. 전화를 받자 쉰 목소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생모 되시는 분이 많이 위독하세요. 혹시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듣고 이지혁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차 열쇠를 움켜쥐고 뛰쳐나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데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마음속 질문도 덩달아 거칠게 커졌습니다. 왜 지금이냐? 왜 하필 오늘이냐? 그리고 내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산의 대형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이지혁은 스스로 놀랄 만큼 얌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렇게 핏기 빠진 여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인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말끝을 느리지도 못하고 겨우 속삭였는데요. 미안하다, 지혁아. 이지혁 입에서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작 왜 그랬냐는 질문만 가슴에 맴돌았고요. 그 순간 옆에서 보호소 원장이 난처하게 입을 뗐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대기업 쪽이라던데 당신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이름을 들었을 때 낯익은 성씨가 귀를 때렸습니다. 박진석. 2대째 기업가, 선이 굵고 호탕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이지혁을 찾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박진석 옆에 서 있던 여자의 정갈한 미소였는데요. 고성희.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야망이란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한 사건 때문에 당신의 출생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잠깐, 출생이 뒤바뀌었다고요?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상철입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성희는 한치 흔들림 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거기에는 알 수 없는 표지의 유전자 검사 의뢰서 사본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과학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도시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핸들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은 하나뿐이었는데요. 이상철. 33년 동안 고지식하다고 핀잔 들으면서도 퇴근 후 야간 수당까지 채우며 아이 셋을 키워낸 그 아버지. 분명히 단단한 사람인데 요즘 들어선 취업 문턱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집 문을 열었더니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이력서를 접고 계셨는데요. 또 떨어졌네. 뭐, 나이 때문에 그렇지. 이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이지혁은 그 웃음 뒤로 숨어있는 서늘한 허물을 느꼈습니다.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결국 이렇게만 말했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연락이 왔는데요. 웃기죠? 제가 혹시 다른 집 아이였을지도 모른대요. 그러자 이상철은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검사해. 너한테 해가 될 건 없잖냐. 다만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은 그대로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손등의 힘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상대의 표정을 읽어내는데 탁월했는데요. 선배, 검사 결과가 뭐든 선배가 선배인 건 변함없어요. 대신 마음 준비는 해야겠죠. 지은호는 밝은 척했지만 컵을 닦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지은호는 좋아한다는 말을 꺼냈다가 이지혁에게 조심스러운 거절을 받았었죠. 그래도 지은호는 늘처럼 실물을 정리했고 새로 들어온 인테리어 의뢰 견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이건 오늘까지 보내야 하거든요. 현실로 끌어당기는 목소리 덕분에
이지혁은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복제본으로 받은 리포트에는 부자 관계를 시사하는 수치가 높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지혁은 멍하니 종이를 내려다보았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박성재가 장난스럽게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 금수저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이지혁과는 대학 때부터 죽이 맞는 절친이었습니다. 야, 드라마냐? 부회장 각 나오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인 말투였지만 박성재 눈빛은 복잡했고요. 친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과 집안의 정치가 얽혀들까 두려운 마음이 엉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주재한 조용한 간담회에 이지혁이 불려갔는데요. 고성애, 그리고 그녀의 딸 박영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는 우아한 성격의 인물이었고 이지환이 그의 전담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그늘에서 자주 길을 잃고 있었는데 박영나 옆에서는 좀 더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계약 같은 건 아니고요. 고성희가 은근하게 웃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혈연이 확인된다면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겠죠. 창업하시려는 맘대로 집 얘기는 이미 들었답니다. 자본, 네트워크, 공급망 모두 준비할 수 있어요. 혜택의 목록이 펼쳐질수록 이지혁의 머릿속에서는 매끈한 계단 대신 삐걱거리는 사다리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게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요. 말이 나오자 고성희의 홍채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정서적 의미의 아버지와 법률적 정리는 별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선택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버틸게요. 그러나 다음 날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박진석 측 장남외 유력 후계 후보군 존재 기사 속 실루엣은 누가 봐도 이지혁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지은호는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오수정이 얼른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은호야, 호흡부터.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이미 생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 갑자기 낯선 계단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오후 내내 면접을 보러 다녔던 이상철은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진열장에 기대며 한참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60대는 안 받습니다. 단호한 문장을 하루에 4번이나 들었더니 몸이 아니라 귀가 먼저 지치더라고요. 그때 모니터에서 또 다른 속보가 흘렀는데요. 재벌 2세 아닌 숨은 장자 존재 확인.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동안 화면 아래로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옆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이지혁. 이상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다정. 여보, 오늘은 빨리 와요. 장수 아버님이 오셔서 손주 얘기하신대요. 김다정은 늘 그렇듯 가족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언제나 균형을 잡아왔고요. 하지만 그날은 목소리 끝이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녀 역시 뭔가를 감지하고 있던 거겠죠. 집에서 저녁상이 차려지고 조옥래와 김장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오래된 친구이자 사돈이었는데요. 조옥래는 큰 소리로 호통치는 듯 하면서도 꼭 필요한 말을 콕 집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혁이는 우리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다 알았지.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비우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혈이란 건 강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 사는 힘은 밥상머리에서 나온다. 같이 밥 먹은 시간이 진짜다. 그 말이 이상철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림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밤을 버틸 문장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지강호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지은호의 동생인 지강호는 게으르다 소리 듣기 싫어 무리하게 코인에 손을 댔고 빚을 막으려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결국 불어난 돈을 갚지 못해 카페에까지 연락이 들어왔고요.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배, 저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옆에서 박성재가 먼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빚은 우리가 해결해야죠.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돈을 거두고 이지혁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널 돕는 게 누군가에게는 특혜처럼 보일 수 있어. 그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기도 했고. 그날 밤 이지혁은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지키는 관계 대신 한 사람의 선택으로 지키는 관계를 택해보자고요. 그래서 채권자와 직접 만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신규 의뢰 2건을 바로 수주해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들이밀자 상대도 물러섰습니다. 당신 말은 차분한데 추진력 있네요. 그 말에 이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박진석이 주주 간담회에서 아들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능력으로 증명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기업의 일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고성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송신을 눌렀습니다. 그 파일엔 유전자 검사 리포트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측 하단의 바코드와 기관 코드가 어딘가 어색했죠. 우연히 그 화면을 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가만히 홀로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지환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검사가 진짜일까? 이지환은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저는 운전만 합니다, 아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지환은 형을 생각했습니다. 이지환은 전 여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뒤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완벽한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날 밤 그는 혼자 인터넷을 뒤지고 표본 코드 체계와 위변조 뉴스 사례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름하여 의심의 노트였습니다. 5번째 클라이맥스는 폭발처럼 왔습니다. 검사 리포트, 위조 가능성 높음. 이지환의 노트를 넘겨받은 박영란은 예술가 특유의 관찰력으로 세부 차이를 캐치했고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뜻밖에도 지은호에게요. 카페에서 늘 묵묵히 일하던 그 여자라면 소리내지 않고 진실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답니다. 봉투를 받은 지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지혁에게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거 한 번만 봐줄래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두 사람 눈이 맞닥뜨렸는데 그 순간의 정적이 오히려 더 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아주 단순한 한마디가 마음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두 아버지가 동시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연달아 쌓인 스트레스 끝에 박진석은 급성 흉통으로 입원했고 이상철은 무리한 알바로 탈진과 저혈당이 겹쳤습니다. 이지혁은 두 병원을 오가며 어쩌다 복도 벤치에 멍하니 앉아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작은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김다정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늘 강조했었지. 문제를 정면으로 보되 사람의 마음부터 챙기라고. 김다정은 아주 평범한 말투로 핵심을 건넸습니다. 혹시 검사 다시 하자고 말할 수 있겠니? 누구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그 말이 의외로 간단한 길을 열었습니다. 7번째 클라이맥스는 재검 요청 자리였습니다. 이사회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이지혁은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2곳 이상의 독립기관에서 법률 대리인 입회로 재검. 결과 전까지 어떤 직책 변경도 보류. 박진석은 이 같은 요구를 듣고 처음엔 인상을 썼지만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반면 고성희의 손끝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재검이 시작되자 뜻밖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초 리포트가 통째로 위조였다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서명 도장, 바코드 규격, 표본 채취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모른 척했지만 내부자의 익명 메일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 메일에는 사모님이 회사와 아이를 위해라고 표현하며 외부 업체에 별도 의뢰를 주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적혀 있었고요. 진실이 드러난 날, 이지혁은 박진석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허영이 너무 앞섰구나. 미안하다. 그 표정에는 장자 승계를 둘러싼 오래된 피로와 가장으로서의 후회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던 박성재는 복도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지혁 등짝을 툭 쳤습니다. 야, 넌 진짜 멋대로 사네. 농담처럼 들렸는데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그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서 늘 불안하게 흔들리던 줄이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터졌습니다. 이지혁은 병실 침대 머리맡에 앉은 이상철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등학생 때 유학 얘기했었잖아요. 포기했을 때 사실 한동안 아버지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누군가의 병실비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가족이었고요. 이상철은 한참을 듣더니 낮게 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했다. 말로 잘 못하는 성격이라 내 마음을 똑바로 받아주질 못했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어색한 미안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조옥래가 복도에서 그만 우스워라. 남정네들이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김장수는 이제 밥 먹자라는 한마디로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고작 한 번의 포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지은호는 카페를 잠깐 쉬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배,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선배가 거절했던 그날 이후로 마음을 어떻게 접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 지은호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선배도 약속해요. 돈이나 성이 아닌 선배 이름으로 살겠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깊게 꽂혔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맘대로 집의 다음 1년 계획을 혼자서 새로 정리했는데요. 박성재가 슬쩍 숫자들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얼굴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야, 이건 투자를 해도 욕 안 먹겠다. 근데 난 이번엔 사적으로 말리고 싶다.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걸 보고 싶거든. 친구의 속내가 선명하게 들렸고 이지혁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가보자. 이수빈은 다른 쪽에서 자기만의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싶었던 이수빈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던 예전 농담을 스스로 지우듯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중고 카메라로 하룻밤 내내 촬영을 돌렸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진짜로 내 이름으로 가볼래. 이지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족이란 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어도 결국 같은 원으로 돌아오는 신기한 도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아틀리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초대장 맨 아래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보이는 것의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전시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이지화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자리에서 조용히 박수쳤습니다. 말수 적은 청년의 박수 소리가 누구보다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매듭은 지강호였습니다. 분할 상환 계획이 제대로 굴러가자 그는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누나, 나 요즘 새벽에 창고에서 짐 내리는 알바하거든. 몸은 힘든데 기분은 괜찮더라. 지은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는 거야, 강호야. 기분 좋은 피곤함.
둘은 똑같이 팔을 걷고 카페 창고를 정리했는데요. 정리된 박스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각자 책임을 지자는 약속이 그 바람 속에서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아주 조용히 진짜로 중요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손님이 다 빠진 카페, 의자 위로 겨우 남은 햇빛이 길게 누워있던 순간이었는데요.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야, 유전자보다 오래 버틴 건 시간이래.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은 누가 위조 못하거든. 지은호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같이 시간 쌓아볼래요? 응. 이지혁은 짧게 웃었고 그 대답이 이들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지혁은 끝내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물지 않았고요. 그 대신 이상철과 김다정의 사랑을 새삼 확인했고 조옥래와 김장수가 지켜온 집안의 온기를 되살렸습니다. 박성재와의 우정은 더 단단해졌고 고성희의 야망은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복도의 길고도 긴 침묵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숙제를 새로 받아들었고요. 지은호는 스스로의 마음을 존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멈춰서서 의심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수빈은 자기 이름으로, 지강호는 자기 두 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바꾸면 인생이 편해질까? 라는 첫 질문에는 아직도 각자만의 답이 있겠죠. 다만 이 드라마 속 사람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피가 묻힌 서류보다 같은 식탁에서 나눈 밥 한 숟가락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밥을 나누는 걸 도와주는 건 생각보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아주 짧은 문장이라는 것도요. 내일도 그 문장을 한 번 더 말할 수 있다면 화려한 날들은 우리 곁에서 계속될 겁니다.